에이펙스 타워 40층. 컨퍼런스 룸의 공기는 수백억 달러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지훈, 그룹의 최연소 전략기획 본부장이자 사실상의 해결사인 그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몰락한 기업의 임원들을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마치 조각상처럼 고정되어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포식자 그 자체였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상대방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최종 인수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6개월간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다. 이것이 저희의 최종 제안입니다. 백 회장님.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수락하십시오. 지금 이 조건은 자비에 가깝습니다. 1시간 뒤면 이마저도 사라질 겁니다. 백 회장의 늙고 지친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이미 모든 카드를 잃었고 지훈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협상가가 아니라 집행관이었다. 이 거대한 빌딩. 그가 속한 에이펙스라는 제국은 약자의 연민 따위로 유지되는 곳이 아니었다. 지훈은 자신의 성공이 바로 이 냉혹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았고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안 실크 슈트 주머니에서 낮고 묵직한 진동이 울렸다. 회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집요한, 오직 그만이 아는 신호였다. 상대편 대표의 절박한 목소리가 배경 소음처럼 멀어지는 동안 강지훈은 테이블 밑으로 시선을 내렸다. 최고급 스마트폰 화면에 뜬 이름, 한희수, 3년 전. 그의 세계에서 스스로 걸어나간 여자.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한 진실을 파헤치던 기자. 짧은 순간 얼음장 같은 그의 평정심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하지만 그것은 1초도 차에 되지 않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거절 버튼을 눌러 진동을 껐다. 이 거래는 에이펙스 그룹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고 그의 경력에 정점을 찍을 순간이었다. 감상은 사치였다. 지훈은 다시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방금 전보다 더욱 차갑게 빛났다. 결정하셨습니까? 그의 말에 백 회장은 결국 무너진 어깨를 떨구며 서류에 서명했다. 적대적 인수는 성공했다. 회의실 안은 지훈의 전략팀이 내는 억눌린 환호와 상대편의 깊은 절망이 기묘하게 뒤섞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승리의 감흥은 없었다. 그것은 그저 완수해야 할 또 하나의 임무였을 뿐이다. 그의 권력은 이런 식으로 타인의 패배를 발판 삼아 더욱 견고해졌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라도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다. 회의실을 나온 지훈은 복도를 걸으며 비서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인수 후 처리 과정, 법무팀 검토, 그리고 내일 아침 박 회장에게 보고할 승전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통제하에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아까 무시했던 전화를 떠올렸다. 한희수. 그녀가 이 시간에, 그것도 이토록 절박하게 전화를 걸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들이었다. 적어도 지훈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는 차가운 금속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성공한 남자의 표본이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전용 세단이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도심의 화려한 넌사인이 방탄유리 위로 흩어졌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휴가를 준 상태라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이런 날이면
그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다시 한희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수신 거부를 누른 것은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묘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스티어링 휠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그의 완벽한 계획과 통제 속으로 불쑥 끼어들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그 예측 불가능성이 한때는 매력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성가신 방해 요소일 뿐이었다. 그는 차에 내비게이션에 익숙한 주소를 입력했다. 그녀가 3년 전 그의 펜트하우스를 떠나 정착한 강북의 낡은 오피스텔. 그는 왜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어쩌면 마지막 남은 일말의 미련일 수도, 혹은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방해한 그 전화벨 소리에 대한 짜증일 수도 있었다.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번져 흐릿한 수채화처럼 변해갔다. 지우는 속도를 높였다.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다. 권력의 정점에 선 그가 고작 전화 한 통 받지 않는 여자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용납되지 않았다. 오피스텔 주차장은 협소하고 어두웠다. 그의 고급 세단과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건물 입구로 향했다. 보안카드가 필요한 공동 현관문은 어쩐 일인지 살짝 열려 있었다.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듯 불이 꺼져 있었고 그는 하는 수 없이 비상계단을 이용해 7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불쾌해한 냄새와 습기가 가득한 계단을 오르며 그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그는 이 감정이 싫었다.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그는 병적으로 싫어했다. 마침내 758호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어야 할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도어락은 완전히 부서져 조각난 채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한희수,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공허하게 울렸다.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누군가 작정하고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듯했다. 서랍은 모조리 열려 있었고 책장의 책들은 바닥에 쏟아져 있었으며 그녀가 아끼던 노트북은 액정이 박살난 채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거실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책상 아래 쏟아진 서류 더미 속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가 가장 아끼던 트렌치 코트는 피로 흠뻑 젖어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이수야. 지훈이 절규하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그렇게 절박하게 떨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아 올렸다. 그녀는 종이 인형처럼 가벼웠고 미약한 숨결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그녀의 눈이 힘겹게 떠졌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가 그를 알아보려 애썼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피가 묻은 손으로 그의 셔츠 앞서풀 움켜쥐었다. 마치 마지막 힘을 짜내는 듯했다. 도망쳐야.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상처를 막으려 애썼지만 피는 그의 손가락 사이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말하지 마. 119 불렀어.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 그가 평생을 경멸했던 아무런 근거 없는 위로의 말을 내뱉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최고의 의사들을 이 자리에 소환할 수 있었지만 지금 당장 이 피를 멈출 수는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희미한 미소가 그녀의 피 묻은 입술에 걸렸다. 너무 늦었어.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그의 귓가에 마지막 단어를 속삭였다. 그것은 그가 인수한 기업의 이름도, 그가 쌓아 올린 부의 액수도 아니었다. 제네시스를 막아야.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의 머리가 그의 어깨 위로 힘없이 꺾였다. 한희수는 그의 품 안에서 쓰러졌다. 그녀의 천이 급격히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정적이 찾아왔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지훈은 텅 빈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수백억 달러짜리 거래를 성사시키고 도시의 정점에 섰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그의 심장은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거대한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녀의 감긴 눈을 다시 뜨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의 품에서 쓰러진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그 어떤 막대한 권력도 이미 부서져 버린 이 마음을, 이 생명을 되살릴 수는 없다는 것을. 그의 제국은 화려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식어가는 손 하나보다도 가치 없었다. 병원 VIP 병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값비싼 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인 신호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10시간 넘게 같은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슈트는 한희수의 피로 얼룩져 흉측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권력은 이 도시 최고의 외과 의사들을 한밤중에 수술실로 불러 모았고 가장 구하기 힘든 혈액팩을 공수했으며 이 병원 전체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이 방을 무기한으로 예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권력의 결과물은 침대 위에 위태롭게 누워있는 저 창백한 모습뿐이었다. 한희수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과다출혈과 복부의 치명적인 자상. 의사는 기적적으로 생명은 건졌지만 의식의 회복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지훈의 귀에는 모욕처럼 들렸다. 그의 세계에 기적은 없었다. 오직 계산과 거래, 그리고 힘의 논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방금 전 사설보안업체와 계약을 마쳤다. 전직 특수부대원 출신들로 구성된 팀이 병실 밖 복도를 24시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에이펙스의 보안팀이나 경찰은 믿을 수 없었다. 이 공격이 내부 소행이라는 끔찍한 확신이 그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10시간 만의 움직임이었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피에 젖은 손, 관기 직전에 공허함이 담긴 눈동자. 그는 자신이 평생을 경멸했던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무력감. 그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 피로 젖은 셔츠와 재킷을 벗어 던졌다. 그는 비서에게 연락해 새 옷과 함께 완벽하게 보안 처리된 새 통신기기를 가져오게 했다. 이수에게 속삭였던 약속, 내가 있잖아 라는 그 공허했던 말이 이제는 그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되어버렸다. 그는 그녀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찾아내야 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그는 다시 완벽한 전략가 강지훈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겉모습은 그랬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부서졌다. 그는 새로 지급받은 태블릿을 켰다. 철저히 암호화되고 추적이 불가능한 장비였다. 그리고 검색창에 그 단어를 입력했다. 제네시스, 이수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내뱉은 단어. 에이펙스 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서울의 낙후된 구도심을 최첨단 스마트시티로 바꾸는 거대 프로젝트.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도시 재생 사업이었고, 박 회장의 야심작이자 지훈 자신의 전략적 성과물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수가 이것 때문에 공격받았다면 그 화려한 청사진 아래에는 분명 검은 진실이 숨어있을 터였다. 지훈은 자신의 최고 접근 권한을 이용해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내부 데이터를 파기 시작했다. 재무제표, 토지 매입 내역, 하청업체 선정 과정,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는 이 서류들을 자신이 직접 검토하고 승인했었다. 하지만 그는 전략을 세웠을 뿐, 그 전략을 실행하는 손발은 따로 있었다. 바로 박 회장의 충견이자 그룹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 윤 이사였다. 지훈은 병실을 나와 타워로 향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은 그가 고용한 용병들이 지킬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40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어제의 승리를 축하하는 임원들의 들뜬 목소리가 그를 맞았다. 강 본부장, 어제 정말 대단했어. 역시 강 본부장이야. 지훈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 사이를 지나쳤다. 그들의 축하가 역겹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다. 곰처럼 거대한 체구에 언제나 사람 좋은 듯 웃고 있지만 그 눈은 뱀처럼 차가운 남자, 윤 이사였다. 아이고, 강 본부장, 어제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어. 윤 이사가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힘의 과실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축하드립니다. 윤 이사님,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훈이 무표정한 얼굴로 응수했다. 윤 이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지훈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런데 말이야, 강 본부장, 안 좋은 소문이 들리더군. 자네, 예전에 알던 그 여기자, 한이수라고 했던가 어젯밤에 큰일을 당했다면서. 지훈의 온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 했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 이사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어제 백 회장을 무너뜨렸던 그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개인적인 일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업무에 집중해야 할 때 아닙니까? 윤 이사는 잠시 지훈의 반응을 살피더니 이내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역시 강 본부장이야. 일밖에 모른다니까. 맞아, 우린 제네시스라는 큰 배를 탔잖아. 사소한 감정이나 과거의 인연 따위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되지. 안 그런가? 윤 이사가 다시 한번 그의 어깨를 강하게 쥐었다가 놓았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다 알고 있다. 경고망동하지 마라. 윤 이사가 돌아서서 자신의 사무실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한이수를 공격한 것은 에이펙스 내부의 짓이었고 제네시스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도 했다. 강지훈은 에이펙스 타워 40층의 사무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 이사의 노골적인 경고는 그곳의 모든 벽에 귀가 달려 있음을 의미했다. 그가 신뢰했던 시스템 전체가 이제 그를 겨누는 거대한 함정이 되었다. 이수를 지키기 위해 고용한 사설 경호팀에게 연락해 병원의 보안을 재차 강화시킨 후 그는 자신 소유의 여러 은신처 중 하나인 한강변의 고급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은 에이펙스나 그 누구의 명의로도 등록되지 않은
그가 과거의 그림자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피난처였다. 하이테크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된 내부는 차갑고 비어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익명성이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어둡게 일렁이는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제네시스,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청사진은 그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청사진의 이면을, 한희수가 목숨을 걸고 파헤치려 했던 그 어둠을 보아야 했다. 에이펙스의 자원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는 자신만의 팀이 필요했다. 회사의 감시망 밖에 있는, 돈으로 움직이지만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림자 속의 존재들이. 그는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완전히 암호화된 위성 전화기를 꺼냈다. 단 하나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고스트는 정보 브로커의 전설이었다. 성별도, 나이도, 국적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도시의 모든 비밀이 그 혹은 그녀의 네트워크를 통해 흐른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강지훈이 에이펙스에 들어가기 전 더 거칠고 위험한 세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을 때 몇 번 거래한 적이 있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기계적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령은 옛 고객을 환영하지 않아. 특히 태양 아래로 걸어 들어간 자는. 지훈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한희수 기자가 공격당했어. 에이펙스 내부 소행으로 추정된다. 제네시스와 관련이 있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여자, 아직도 잊지 못했나 보군. 강 본부장, 당신은 이제 그들의 정점에 섰는데. 고스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강물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내 모든 것을 걸지. 에이펙스를 무너뜨릴 정보를 원해. 그리고 당신에게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금액과 그 이상의 것을 주지. 에이펙스의 최상위 내부 접근 권한. 바로 나. 다시 한번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고스트가 입을 열었다. 내일 점고. 망원동의 시간 다방. 혼자 와.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이 얼마나 값나가는지 증명해. 다음 날 지훈은 값비싼 슈트 대신 평범한 검은색 점퍼와 청바지를 입었다. 그는 모든 추적 장치를 제거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시간. 다방은 낡은 시장 골목 구석에 자리한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그가 들어서자 쌍화차의 짙은 향기와 함께 낡은 레코드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그를 맞았다. 다방 안에는 노인 몇 명뿐이었다. 지훈이 안쪽 구석자리에 앉자 단정한 백발의 중년 여인이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평범한 다방 주인처럼 보였지만 지훈을 스쳐 지나가는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그녀가 고스트였다. 당신답지 않게 감정적이군. 고스트가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사랑은 약점이야. 강지훈. 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거래요. 당신은 에이펙스의 비밀을 원하고 나는 복수를 원하지. 그리고 한희수가 지키려 했던 진실을. 그는 준비해온 USB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내 개인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현금 100억. 그리고 이건 제네시스 그룹 프로젝트의 1차 접근 키야. 시작으론 충분할 거요. 고스트는 USB를 집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을 몇 초간 더 관찰했다. 그의 눈에 담긴 것은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결이었다. 좋아. 팀을 꾸리지. 고스트의 네트워크는 즉시 가동되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2명의 전문가를 붙였다. 한 명은 백상사라 불리는 전직 특수부대 폭파 전문가였다. 그는 군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불명예 제대 처리된 후 어둠의 세계에서 해결사로 일하고 있었다.
또 한 명은 민지수. 20대 중반의 천재 해커이자 금융 분석가였다. 그녀는 국내 최고 증권사에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다가 경영진의 불법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내부 고발을 준비하다가 쫓겨난 인물이었다. 그들은 모두 거대 권력에 의해 배신당하고 버려진 자들이었다. 지우는 그들의 은신처인 낡은 인쇄 공장 지하에서 그들을 만났다. 우리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당신은 에이펙스의 심장부에서 온 사람이잖아. 민지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훈을 쏘아보며 말했다. 그녀는 타인의 위선을 경멸했다. 지훈은 대답 대신 회의실 스크린에 한희수의 사진을 띄웠다. 그녀가 병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다음은 내가 될 수도, 혹은 당신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 나는 에이펙스를 만든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가 만든 괴물을 파괴할 거요. 백 상사는 말없이 지훈의 눈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마음에 드는군. 죽기를 각오한 자의 눈이야. 팀은 즉각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해부에 들어갔다. 지훈이 제공한 1차 접근 키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민지수는 에이펙스의 방화벽을 뚫고 재무 데이터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녀는 곧 서류상으로 완벽했던 숫자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조작되었는지 밝혀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가 하청업체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회사들을 통해 막대한 자금이 세탁되고 있었다. 그 자금의 흐름은 제네시스 개발 부지의 원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는 용역, 깡패들의 활동 자금으로,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찾았어요. 민지수가 흥분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이 돈, 결국 청송재단이라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장학재단이지만 이 사장은 현직 유력 정치인들의 후원회장입니다. 고스트가 수집한 정보가 그 사실을 뒷받침했다. 제네시스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 회장이 자신의 왕국을 영속화하기 위해 미래의 권력을 매수하는 거대한 정치자금 저수지였다. 강제로 쫓겨난 주민들의 눈물과 한희수의 피가 그 저수지를 채우고 있었다. 지우는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제네시스 개발 지역을 직접 찾았다. 이미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되어 황량한 폐허가 된 곳이었다. 아직 떠나지 못한 몇몇 주민들이 내건 결사반대, 현수막만이 이곳에 사람이 살았음을 증명했다. 그때 거친 목소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당신도 저놈들하고 한패인가? 낡은 바바리 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기억하는 얼굴이었다. 서초서 강력반의 김 형사. 몇 년 전 에이펙스와 관련된 작은 사건에서 그와 부딪힌 적이 있었다. 김 형사는 정의감은 투철하지만 번번이 윗선의 압력에 막혀 좌절해야 했던 전형적인 비운의 경찰이었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경멸감을 감추지 않았다. 강지훈 본부장 아니신가? 이런 누추한 곳엔 어쩐 일이신지 당신네들이 다 부숴버린 걸 구경하러 왔나? 김 형사는 한희수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그녀는 종종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기사를 쓰기 위해 김 형사를 찾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꽤 신뢰하는 관계였다. 김 형사는 이수의 사고 소식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불쌍한 여기자, 한희수, 결국 당신 같은 괴물들한테 당했지. 당신도 공범이야. 지우는 김 형사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나는 그녀를 공격한 자들을 찾고 있어. 그의 말에 김 형사는 코웃음을 쳤다. 찾아서 뭐하게 꼬리 자르기라도 하려고 당신들 수법 지겹지도 않나. 지우는 김 형사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 이사,
그가 이 모든 일을 지시했소. 하지만 배우는 박 회장이겠지. 그들은 지금 청송재단을 통해 검은 돈을 세탁하고 있어. 내가 미끼를 던질 테니 당신은 받아먹을 준비나 하시오. 지우는 김형색의 유령회사에 자금 세탁 증거가 담긴 작은 USB를 몰래 건넸다. 김 형사는 손에 쥔 USB와 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한 불신과 함께 아주 희미한 기대감이 어렸다. 당신을 어떻게 믿지? 지훈은 빗줄기가 굵어지는 폐허를 바라보며 말했다. 날 믿지 마시오. 다만 에이펙스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당신의 본능을 믿으시오. 한희수 기자가 그걸 원했을 테니까. 지훈은 돌아섰다. 김 형사라는 위험한 변수를 끌어들였다. 이 동맹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았지만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이제 과거에 자신이 만든 견고한 성을 파괴하기 위해 과거의 강지훈은 체스판의 검은 왕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제국의 심장부 에이펙스 타워 40층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겉으로는 그 무엇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으며 그의 날카로운 지시와 완벽한 전략은 그룹을 승리로 이끄는 엔진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모든 전략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다. 파괴. 그는 내부에서 시스템을 갉아먹는 바이러스였고 자신의 창조물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권한을 사용했다. 그는 박 회장과 윤 이사 앞에서 완벽한 충성심을 연기하며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그의 방역은 치밀하고 정교했다. 그는 자신의 지하팀, 민지수와 백 상사에게 에이펙스의 신경망을 타격할 것을 지시했다.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사고로 위장된 정밀한 외과 수술이었다. 첫 번째 타격은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핵심 자재 공급망에서 이루어졌다. 민지수는 에이펙스가 독점 계약하려던 히토류 공급 업체의 보안망에 침투했다. 그녀는 계약서의 핵심 조항 몇 개를 미묘하게 수정했고 동시에 익명으로 경쟁사인 호라이즌 그룹의 에이펙스의 입찰 가격을 흘렸다. 결과는 재앙이었다. 호라이즌은 간발의 차이로 계약을 따냈고 에이펙스의 제네시스 1단계 공사는 최소 6개월이 지연되었으며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일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박 회장의 분노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강 본부장? 당신이 보증했던 계약이자 냈소.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윤 이사의 뱀 같은 눈동자가 그의 반응을 살폈다. 지훈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송구합니다. 회장님, 공급업체의 내부 배신자가 호라이즌 측에 정보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실수입니다. 그는 자신이 조작한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리고는 즉시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우리는 2단계 부지 매입 자금을 앞당겨 집행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경쟁사들에게 주도권을 뺏길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진짜 목적이었다. 그가 제안한 2단계 부지 매입 자금은 민지수가 추적한 검은 돈이 청송재단으로 흘러들어가는 바로 그 파이프라인이었다. 지우는 고의로 그 파이프라인에 더 많은 독을 밀어넣고 있었다. 자금 흐름이 커질수록 꼬리가 잡힐 확률도 높아졌다. 그리고 그 꼬리를 잡을 사람은 바로 김 형사였다. 지우는 김 형사에게 자금 이체가 이루어질 정확한 시간과 유령 회사의 계좌 정보를 은밀하게 전달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협력자였고 지우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범죄의 증거를 스스로 키우고 있었다. 윤 이사는 지훈의 제안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손실을 만회하려는 그의 적극적인 태도에
반박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이 위험한 이중 생활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낮에는 괴물들의 왕좌 옆에서 미소 짓는 충신을 연기했고, 밤에는 지하 벙커에서 또 다른 파괴를 계획했다. 그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는 늦은 밤, 모든 감시의 눈을 피해 찾아가는 한이수의 병실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경호원들의 묵례를 받으며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방으로 들어섰다.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그녀가 아직 이 세상에 붙어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는 그녀의 침대 옆에 주저앉아 의식 없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이 순간만이 그가 유일하게 가면을 벗는 시간이었다. 이 병실은 그의 유일한 고해성 사소였다. 이수야, 오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는 지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있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대한 돈의 흐름을 조작하고 있어. 박 회장은 나를 칭찬했고, 윤 이사는 나를 의심하면서도 내 계획을 따르고 있지.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다. 내가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아. 당신이 깨어났을 때 나를 알아볼 수나 있을까 하지만 약속할게. 이 지옥불 속으로 그들 모두를 끌고 들어간 뒤에 나도 함께 타버릴 테니까 당신을 위해서.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혹은 그가 겪고 있는 심리적 압박의 발현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이 병실 안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매일 밤 확인했다. 그는 최고의 의사들을 곁에 두었지만 그녀의 의식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녀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았다. 병실을 나서는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가운 전략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체스판 위의 말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왕 킹인 박 회장을 잡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파운이자 적진을 교란하는 나이트가 될 준비를 마쳤다. 에이펙스 타워의 공기는 지훈이 설계한 사고들이 누적되면서 살얼음판처럼 팽팽해져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제네시스 프로젝트를 뒤흔들었던 일련의 사태들, 경쟁사 호라이즌 그룹에 밀린 핵심 자재 계약, 김 형사가 덮친 불법 자금 이체 현장, 그리고 그로 인한 주가 하락은 더 이상 단순한 불운이나 실무진의 실수로 치부될 수 없었다. 그것들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었고 타이밍은 신이 조작한 듯 정교했다. 강지훈의 완벽한 연기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그림자는 그가 서 있는 빛의 정중앙으로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포식자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침입한 또 다른 포식자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박 회장의 펜트하우스 집무실. 평소라면 도시의 야경을 즐기며 최고급 와인을 음미했을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윤 이사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장님.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유리잔이 긁히는 듯 거슬렸다. 이건 외부의 소행이 아닙니다. 내부입니다. 그것도 아주 깊숙한 곳. 우리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전략과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우리가 가장 아파할 곳만 골라서 찌르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고풍스러운 책상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이미 윤 이사가 하려는 말을 알고 있었다. 강지훈 본부장, 말인가?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다. 강지훈은 그가 직접 발탁하고 키워낸 최고의 칼이었다. 그는 내게 충성해왔네. 어제도 새로운 자금 조달 계획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어. 윤 이사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그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 대신 뼈를 얼리는 듯한 냉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는 실패와 성공을 기가 막히게 교차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고통을 주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희수 기자가 쓰러진 그날 밤, 강 본부장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박 회장의 눈이 번쩍 뜨였다. 윤 이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가갔다. 확인해봐야 합니다. 쥐는 덫을 놓아야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죠. 그들의 눈빛이 교차했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권력자들이 서로의 의도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강지훈이라는 너무나도 유능한 부하를 시험대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그가 빠져나올 경우에도 혹은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에도 그들에게는 손해가 없는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이어야 했다. 박 회장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강 본부장을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부르게. 지훈은 호출을 받았을 때 이미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이 늦은 시간에 박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부르는 일은 아주 거대한 승리가 있거나 혹은 끔찍한 재앙이 닥쳤을 때뿐이었다.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자신의 표정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완벽하게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며 충성스러운 전략가의 얼굴. 문이 열리고 집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박 회장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 윤 이사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강 본부장, 자네를 믿네. 박 회장이 예상대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운을 뗐다. 지금 그룹이 위기야.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자금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네. 우리가 청송재단으로 보내는 비자금 라인 중 하나가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된 것 같아. 당장 내일 아침까지 이 자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지 못하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지훈은 순간적으로 호흡을 가다듬었다. 청송재단은 그가 민지수와 김 형사를 이용해 타격을 입히려 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들이 자신의 계획을 역이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윤 이사가 옆에서 거들었다. 이건 강 본부장 자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자네가 구축한 해외 법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해. 하지만 이번 일은 보안이 생명이라 자네 팀 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네. 자네의 그 천재 해커, 민지수라고 했던가 그녀의 능력이 필요할 거야.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들은 민지수의 존재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가 자금을 빼돌리는지 혹은 충성스럽게 임무를 완수하는지 확인하려 했다. 만약 그가 이 임무를 완수한다면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제네시스의 비자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는 꼴이 되었고 김 형사와 민지수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것이었다. 지훈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여기서 망설이거나 거부한다면 그것은 즉시 배신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그는 자신의 복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훈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오늘 밤 안에 모든 자금을 안전하게 이체시키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윤 이사의 눈은 여전히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온 지훈은 지하 벙커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통신이 감시당하고 있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미리 약속된 비상 연락망을 통해 민지수에게 단 한 단어의 메시지를 보냈다. 카멜레온. 그것은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즉시 모든 데이터를 파기한 후 잠적하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함정에 빠졌으니 플랜 B를 가동하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자산, 백 상사에게 연락했다.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건물, 에이펙스의 심장부다. 내 신호가 가면 모든 것을 날려버릴 준비를 해. 그는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박 회장이 지시한 비자금 알체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이 함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순순히 당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민지수에게서 연락이 끊기기 직전 그녀가 심어둔 마지막 선물을 떠올렸다. 제네시스 서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논리 폭탄. 그는 자금을 이체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윤 이사가 관리하는 또 다른 비자금 계좌와 충돌을 일으키도록 코드를 조작했다. 두 개의 거대한 검은 돈이 시스템 내부에서 서로를 공격하게 만든 것이다. 새벽 4시 박 회장과 윤 이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훈의 모니터에 이체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성공했습니다. 회장님. 지훈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박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윤 이사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사님, 자금은 이체됐는데 저희 쪽 다른 계좌가 박살났습니다. 청송재단 자금과 충돌하면서 시스템 전체가 엉망이 됐습니다. 복구 불가능입니다. 윤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훈이 이체한 자금은 안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윤 이사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훨씬 더 큰 규모의 검은 돈이 공중분해되어 버린 것이다. 지훈은 태연하게 말했다.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장 복잡한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 이사님의 개인 자산과 충돌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몰랐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것이 지훈의 대답이었다. 그는 함정을 통과했다. 그는 박 회장의 공식적인 비자금을 지켜냄으로써 충성심을 증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시험한 윤 이사에게는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응수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의 일부 김 형사의 수사 라인과 자신의 핵심 인력 민지수의 잠적을 희생해야 했지만 그 대가로 적의 심장에 더 깊은 칼을 꽂았다. 윤 이사는 이를 갈며 지훈을 노려보았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모든 것을 건 개인적인 전쟁이 되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에이펙스 타워 50층. 그룹의 심장부인 대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이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은 전날 밤늦게 모든 이색에 전달되었다.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긴급 안건이라는 명분이었지만 그 자리에 모인 이사진과 대주주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의혹이 역력했다. 박 회장과 윤 이사는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장에서 지훈의 충성심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그의 배신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상태였다. 그들의 눈은 지훈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릴지 감시하는 독사의 눈빛, 바로 그것이었다. 강지훈은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얼굴은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가면이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사진께 오늘 저는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진실을 보고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낮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박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지훈은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리고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한희수가 목숨을 걸고 수집했던 제네시스 부지에서 강제로 쫓겨난 주민들의 인터뷰 영상이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박 회장이 소리치려던 순간 지훈은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민지수가 잠적 직전 완성하고 지훈에게 넘긴 청송재단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도였다. 에이펙스의 공식 계좌에서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재단으로 흘러들어가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강지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윤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함정에서 살아남은 자의 방역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불태우려 작정한 자의 마지막 공세라는 것을. 바로 그 순간 윤 이사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가 병원 VIP 병동 외곽에 심어둔 부하의 문자였다. 김 형사 팀 병원 접근 중. 경찰 병력 다수 포함. 윤 이사의 뇌리가 번개처럼 스쳤다. 강지훈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주주총회에서 증거를 터뜨려 자신들의 발을 묶어두고 동시에 김 형사를 움직여 병원을 급습하게 한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이 주주총회에 있든 밖에 있든 체포될 운명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마지막 인질이 남아있었다. 그는 박 회장을 돌아보았다. 박 회장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얗게 질려 있었다. 윤 이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의 소란을 틈타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한희수, 그녀만 잡으면 강지훈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었다. 아니, 모든 것을 잃은 지금. 그는 강지훈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복수하고 싶었다. 그가 권력을 잃는 순간 강지훈 역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야 공평했다. 그는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며 자신의 마지막 남은 행동대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이다. 당장 한희수를 확보해 필요하면. 죽여도 좋다. 한편 회의실 단상 위 지훈은 윤 이사가 사라진 것을 보았다. 동시에 그의 손목에 숨겨진 스마트워치에서 비상 신호가 울렸다. 그가 고용한 사설 경호팀의 최고 등급 경고. 병원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뜻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스크린 위에 펼쳐진 거대한 비리의 증거와 회의실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았다. 이것은 그의 복수였고 그가 계획한 완벽한 붕괴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무방비로 누워있을 한희수의 모습만이 떠올랐다. 그는 깨달았다. 이 주주총회의 승리, 에이펙스의 몰락, 박 회장과 윤 이사의 체포, 이 모든 권력의 게임이 그녀의 안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3년 전에, 그리고 그녀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 밤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다. 이 자료들은 모두 검찰에 제출될 것입니다. 지훈은 마지막 말을 내뱉고는 망설임 없이 단상에서 뛰어내렸다. 강 본부장, 어딜 가는 거야? 박 회장의 절규가 뒤따랐지만 지훈은 경호원들의 저지를 뿌리치고 회의실 문을 향해 달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체스판을 스스로 걷어차버렸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었다. 50층에서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그는 자신의 타워를, 자신의 제국을 전력으로 질주해 내려갔다. 그는 자신의 채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울부짖었다. 그는 백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이다. 윤 이사가 그쪽으로 향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도심의 복잡한 도로가 그의 절박함을 비웃듯 막혀 있었지만 그는 차선을 무시하고 차량들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린 것 같았다. 병원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김 형사가 이끄는 경찰 병력이 병원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고 지훈이 고용한 사설 경호팀과 윤 이사의 마지막 잔당들 사이에
총격전 직전의 대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지우는 이 모든 혼란을 뚫고 정문이 아닌 그가 미리 파악해둔 직원용 통로를 통해 병원 내부로 잠입했다. 그는 계단을 2칸씩 뛰어올라 VIP 병동이 있는 12층으로 향했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경호원 2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직 숨은 붙어 있었지만 전투 불능 상태였다. 지훈의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앉았다. 그는 첼리비곤 8호 한희수의 병실 문을 향해 달려갔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윤 이사가 피 묻은 주사기를 든 채 한희수의 침대 곁에 서 있었다. 그는 지훈을 보고 지독한 미소를 지었다. 왔나? 강지훈, 네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봐라. 네가 얻은 모든 것. 이 여자 하나와 바꿀 수 있겠나? 윤 이사는 주사기를 한희수의 링거줄에 가져다 댔다. 이건 공기방울이야. 아주 깔끔하게. 심장을 멈추게 하지. 네가 한 걸음만 더 움직이면 네 사랑하는 여자는 영원히 잠들게 될 거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모든 전략과 지성, 그가 가졌던 모든 권력이 이 좁은 병실 안에서 저 작은 주사기 하나 앞에 무력해졌다. 원하는 게 뭐지? 지훈이 목소리를 쥐어짰다. 원하는 거 하하. 윤 이사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원하는 건 이미 네가 다 부숴버렸어.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그러니 나도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걸 부숴야겠다. 넌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하며 살게 될 거야. 윤 이사가 주사기를 찌르려던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다. 그는 전략가가 아니라 오직 본능만이 남은 한 마리의 짐승이었다. 그는 윤 이사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어뜯을 듯 붙잡았다. 두 남자는 병실 안에서 격렬하게 뒤엉켰다. 값비싼 의료기기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박살났고 병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윤 이사는 지훈보다 체격이 훨씬 컸고 그는 지훈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내년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 지훈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다. 산소가 부족해졌다. 그때 지훈의 손에 차가운 금속 물체가 잡혔다. 바닥에 떨어진 의료용 트레이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것을 들어 윤 이사의 머리를 내리쳤다. 크! 윤 이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윤 이사의 복부를 걷어찼고 윤 이사는 균형을 잃고 창문 쪽으로 넘어졌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 형사와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윤 이사. 넌 체포됐어. 윤 이사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경찰들과 숨을 몰아쉬는 지훈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12층의 아득한 높이였다.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나? 그는 조롱하듯 웃으며 창문틀에 몸을 기댔다. 나는 괴물일지 몰라도 내 놈들 같은 위선자들 손에 잡히진 않아. 강지훈,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몸을 뒤로 던졌다. 짧은 비명소리가 들린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윤 이사의 마지막을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이 모든 소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동 없이 누워있는 한희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윤 이사가 추락한 창문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몰아쳐 들어왔다.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죽음의 기운이 뒤섞여 숨막히는 정적을 만들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한희수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들의 다급한 발소리나 사이렌 소리조차 닿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뒤엎을 폭로를 감행했던 전략가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손은 윤 이사와 뒤엉키며 생긴 상처와 피로 젖어 있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김 형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병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는 창밖을 한번 확인하고는 이 모든 참상의 중심에 앉아있는 지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강지훈 씨, 김 형사의 목소리는 승리감보다는 깊은 피로감에 젖어 있었다. 박 회장은 주주총회장에서 체포됐어. 에이펙스는 끝났어. 그는 지훈의 옆으로 다가와 말없이 수갑을 꺼내 보였다. 그리고 당신도 체포합니다. 불법 자금 조성, 주가 조작,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요. 지훈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김 형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권력자의 오만함이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것이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소. 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한희수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여자를, 한희수 기자를 지켜주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테니 그녀에게 최고의 치료와 안전을 보장해 주시오. 이제 에이펙스의 잔당들이 그녀를 노릴지도 몰라. 김 형사는 지훈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대신 잠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지훈이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간청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이자 증인이요. 당연히 경찰이 보호할 거요. 김 형사가 딱딱하게 말하고는 지훈을 일으켜 세웠다. 강지훈이 병원을 나서는 모습은 초라했다. 피 묻은 셔츠,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차가운 수갑, 한때 그가 지배했던 도시의 밤거리를. 그는 이제 범죄자가 되어 경찰차 뒷좌석에서 바라보았다. 그가 주주총회장에서 터뜨린 폭탄은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다. 제네시스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에이펙스 그룹은 공중분해되었다. 박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훈이 넘긴 완벽한 증거 자료와 윤 이사의 죽음, 그리고 강지훈 자신의 자백 앞에서 무너졌다. 그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과거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시간이 흘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강지훈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는 검사의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가 에이펙스의 시스템을 구축한 방식, 그리고 그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한 불법적인 방식 모두를 그는 민지수와 백 상사의 행방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재판장은 그의 복잡한 역할을 두고 고심했다. 그는 거대한 악의 축이었지만 동시에 그 악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내부 고발자였다. 결국 그는 법정 최고형은 면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차가운 교도소의 독방. 강지훈은 그곳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법을 배웠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 권력, 부, 명예, 심지어 그의 이름값까지도 이곳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저 수인 번호 3077번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차가운 벽을 바라보며 눈을 떴고 한희수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그는 그녀가 쓰러졌던 그 순간을 매일 밤 꿈에서 반복해서 보았다.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 제네시스, 그리고 그가 깨달았던 그 끔찍한 진실. 어떤 권력도 부서진 마음을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복수했지만 정작 그녀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 김 형사가 면회를 왔다. 4년 만의 일이었다.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
곧 출소하게 된 지우는 유리벽 너머로 훨씬 더 늙어버린 김 형사를 바라보았다. 한희수 기자는 지훈이 다른 어떤 안부도 묻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김 형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여전하오. 혼수 상태 그대로야. 병원에서는 이제 그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들 하지. 하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어. 강북의 작은 요양병원으로 옮겼어. 에이펙스가 무너진 뒤 그녀를 후원하던 재단도 끊겼거든. 김 형사는 담배를 꺼내려다 교도소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당신 나오면 뭐 할 거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교도소 문을 나섰다. 4년 만에 마주한 세상은 너무나도 눈부시고 소란스러웠다. 그는 더 이상 에이펙스의 전략본부장이 아니었다. 그의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가 알던 모든 인맥은 그를 외면했다. 그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그는 교도소에서 모은 작업 장려금으로 낡은 옷을 사고 기차를 타서 김 형사가 알려준 그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그 무력함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받아들였다. 병실은 6인실이었고 한희수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다. 4년이라는 시간은 그녀를 더욱 창백하고 연약하게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침대 옆에 작은 간이 의자를 놓고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았다. 4년 전 그날 밤, 피로 젖어 차갑게 식어가던 그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비록 의식은 없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는 그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왜 그 모든 것을 파괴했는지, 그리고 왜 살아남았는지 깨달았다. 그날 이후 지훈의 삶은 그 병실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 막노동을 했고 낮에는 병원으로 돌아와 그녀를 간병했다. 그는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그녀가 좋아했던 음악을 들려주었으며 자신이 교도소에서 보냈던 4년의 시간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말하지 않았고 성공을 갈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말했다. 이수야, 내가 틀렸었어. 나는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었지. 하지만 당신이 내 품에서 쓰러지던 순간 난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았어. 난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그는 그녀의 앙상한 손을 자신의 거칠어진 손으로 감쌌다. 난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하지만 그래서 다행이야. 이제야 알겠어. 권력은 부서진 마음을 되살릴 수 없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이 마음만이 당신 곁에 머무를 자격이 있는지도 몰라. 그는 그녀의 입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한 봄날이었다. 지훈이 잠시 책을 읽어주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깼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초점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떠져 있었다. 그녀의 마른 입술이 힘겹게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씨.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그가 평생 흘려본 적 없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을 기회를 얻은 남자의 참회였다. 그녀가 그의 품에서 쓰러진 순간 그는
권력의 무력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그의 곁에서 눈을 뜬 순간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존재가 비로소 의미를 가졌음을 깨달았다. 몇 달 뒤 공원 벤치, 한희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재활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녀의 휠체어 뒤에 서서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슈트를 입지 않았고 그의 손은 노동으로 거칠었다. 추워요. 그가 묻자 이수가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아직 말을 유창하게 하지는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 다음 기사는 뭘로 쓸까요? 이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훈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천천히 생각해. 우린 시간이 많으니까. 그는 그녀와 함께 따뜻한 봄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부서진 마음을 되살릴 수는 없었지만 부서진 마음 곁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얻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